자, 2023년 7월 15일 대비해서 우리가 2023년 1회부터 6회까지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볼 건데 오늘 2월 14일 날 시행했던 1회 모의고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25문항 중에 22개는 맞으셨을 거예요. 21개. 오케이, 21개. 그죠? 20개. 여기. 네.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어차피 이제 6번을 총 보게 될 건데 이제 우리가 2번 봤잖아요, 지금 2번. 그렇죠? 1회, 2회를 봤어요. 그럼 이제 나중에 그래프를 그려볼 거예요. 1회 시험, 2회 시험, 3회 시험, 4회 시험, 5회 시험, 6회 시험.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1회 시험이 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시험의 점수가 올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알겠죠? 그게 핵심입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앞으로 매달 시험을 지속적으로 보는 것 중에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게 될 이 1회 모의고사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같이 풀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같이 갖도록 해볼게요. 자, 혹시 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을 민족군무원학원 홈페이지에 학습자료실 가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다운받으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나갈게요. 1번, 기출문제를 변형한 겁니다. 1번 문제. 자, 노나카 이쿠지로는 누구냐면 이 노나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지식경영의 선구자라고 하면 되시면 돼요. 지식경영의 선구자다. 그러면 지식경영의 선구자가 우리가 2명을 배웠는데 첫 번째는 이쿠지로, 두 번째는 누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가 있어요. 피터 드러커, 지식경영.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분 중에 피터 드러커는 우리 시험 문제 출제되지 않았고 이 노나카 이쿠지로는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 두 가지가 출제가 됐죠. 첫 번째는 암묵지, 두 번째는 형식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두시는 게 시험 문제, 기출 문제였죠. 기억나시죠? 암묵지는 내 내면 속에서에 갖고 있는 거, 형식지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외부로 표출하는 거. 그래서 외부의 어떤 그 형식적으로 되어 있는 책, 논문 등에 여러분들이 작성하는 걸 형식지라고 합니다. 1번, 노나카 이쿠지로의 지식경영이 암묵지에서 암묵지로 지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이 부분이죠. 암묵지에서 형식지로 가는 것을 우리가 표출하다라고 해요. 표출하. 다시 얘기해서 뭐라고 하냐면 외재화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외재화 하나만 같이 써주시면 돼요. 외재화, 외부로 드러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출하는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구체적인 과거의 경험, 나만의 노하우 이런 것들을 결국은 하나의 학문이나 이론 등으로 외부로 표출한 거예요. 구체적인 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외재화입니다. 표출화. 그리고 형식지로 되어 있던 것을 다른 형식지로 바꿉니다. 형식지를 형식지로 바꿔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바로 연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 논문을 아예 내 머릿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끄집어서 내서 쓰는 건 무리예요. 그래서 기존에 쌓여있던 논문이나 아니면 여러 이론들, 여러 백과서전들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나만의 어떤 의견을 도출해낼 수 있겠죠. 이거 형식지를 형식지로 바꾸는 거. 그게 바로 뭐다? 연결하다라는 거죠. 컨비네이션화, 종합하라고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형식지를 가지고 내 내면에 깊숙한 곳에 넣는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 내면에 어떤 마음으로 새긴다. 좋은 학자가 쓴 내용을 읽으면서 마음에 새로 깨달음을 느낀다. 이런 것들을 바로 내면하다라고 하는 거죠. 형식지를 학습하여 구체적으로 개인 지식으로 만드는 거. 알겠죠? 크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은 이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내면으로 전달한다? 어떻게 해요? 말로. 그렇죠? 또는 글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말과 글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내면에 박히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강의 자체가 여러분들의 삶의 지식으로 깨닫는 거. 그걸 바로 뭐라고 하냐면 과거의 나의 공부했던 경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사회화 또는 공통화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답 몇 번? 1번 공통화. 시험 문제 사회화라고 나와도 맞는 겁니다. 알겠죠? 자, 정답은 1번이 됐고 2번 기출문제를 살짝 틀었잖아요. 자, 2번도 5월 출고단가를 총평균 계산법으로 계산하래요. 자, 여러분들 총평균 계산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실제 그때 우리 이론을 배울 때는 총평균이 아니라 이동평균법으로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자, 총평균법으로 계산하는 건 훨씬 쉽다고 했습니다. 훨씬 쉬워요. 자, 문제 볼게요. 1월 달에 기초 50개 180원, 2월 달에 매입했고, 3월 달에 매출이 있었고, 4월 달에 매입했고, 5월 달에 매출이 있었어요. 자, 그럼 문제. 5월 달에 출고 단가가 얼마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간단히 내용을 여기다 총평균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자, 먼저 1월 달 보겠습니다. 1월 달 50개네, 50개 곱하기 180. 2월 달에 또 매입했어요. 2월 달에 매입을 얼마를 했냐면 100개를 매입했네요. 얼마에? 200에. 자, 3월 달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매입 안 했으니까. 4월 달 거 나와야죠. 4월 달 거 얼마 매입했냐면 150개 매입했어요. 단가는 220원에. 정답.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거 전부 구해가지고 이거 전부 더해요. 더한 거를 얼마로 나누면 됩니까? 개수로 나누면 된다. 150개, 100개, 50개 하니까 얼마예요? 300개를 매입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면 이게 총 합계 평균으로 계산하는 어렵지 않잖아요. 그냥 매입한 거 모두 싹쓸이해가지고 그 매입 단가로 다 구하고 전체 개수로 평균을 나누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계산해서 나누게 하면은 정답 얼마가 된다? 207원의 단가가 나오실 거예요. 아주 간단한 거죠? 내용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3월 달 건 안 합니까? 매입한 게 아니라 매출이잖아요. 매출이에요. 매입한 게 아니에요. 단가 결정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번 수직적 통합의 장점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통합은 수평 통합이 있고 수직 통합이 있는데 자, 수직 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통합할 수 있어요. 제조업에 공급하는 물건을 공급하는 공급업체들이 있고 공급업체들이 제조업체에 물건을 공급하고 제조업체에서 제조된 물건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업체가 공급업체로 무슨 통합? 후방 통합. 제조업체가 판매업체로 전방 통합이라고 했고 공급, 제조, 판매는 수평이 아니라 바로 수직입니다. 수직. 자, 그러면 원료의 독점으로 경쟁자를 배제할 수 있다. 자, 제조회사가요. 공급업체를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공급업체는 내 거죠. 공급업체 내 거니까 다른 경쟁사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1번 맞는 거죠, 그러면. 원료 부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맞죠? 원료 부분에 대해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왜? 나는 만들어도 판매하는데 공급이 남으면 다른 업체에 또 판매하면 돼요. 다른 업체에 판매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얻을 수도 있어요. 원료부터 제품까지의 기술적 일괄성이 이루어진다. 맞습니다. 기술적으로 일괄성 있게 일률적으로 공급을 제조에 맞게 공급을 해줄 수 있어요. 보통은 공급에 맞게 제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할 수도 있고. 네. 질문했나요? 누가 질문했어요? 재채기 한 거예요? 환청 들렸나요? 네?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셔도 돼요. 네, 부담 갖지 마시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괄성의 이론을 만드는데 특허법을 통해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특허랑 통합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아예 관련 자체가 없는 거예요. 특허는 그냥 고유한 지적 재산권이에요. 재산권이에요. 특허는. 왜? 양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까 이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을 때 여러분 저작권은요. 인격권이라는 게 있고 재산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격권은 절대 양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재산권은 양도가 돼요. 똑같아요. 특허, 내가 갖고 있는 특허를 딴 사람한테 줄 수 있어요.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든지 별도로 갈 수 있어요. 정답은 4번이죠.
4번 문제. 관리회계와 뭐가 있다? 기출문제를 번역한 건데 이것도 관리회계와 재무회계 그리고 원가회계도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 모르셔도 되고 세무회계라는 게 있긴 한데 뭐 그것까지도 뭐 굳이 네. 그래서 관리회계하고 재무회계 정도만 비교하시면 된다고 했고 자 관리회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이용자들을 위한 거죠. 일정한 양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수주받은 것도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계약서 넣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근데 재무회계는 수주받은 거, 계약한 거 넣어야 돼 안 넣어요? 안 넣습니다. 넣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재무회계는 과거지향적인 거고 기억나셔야 돼요.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인 거라 했어요. 정답 몇 번 그러면?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해설까지 제가 친절히 이렇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다 아시게 될 겁니다.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있다 없다? 관리회계는 일정한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대로. 자, 5번. 리더의 리더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카리스마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 아주 중요한 리더십이고 우리가 이론할 때 전부 다 했던 겁니다. 이 중에 시험때 제일 많이 나올 만한 건 변혁적 리더십이기는 해요. 자, 변혁적 리더십만 좀 보면 변혁적 리더십은 누구의 희생을 강요하죠? 부하 직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거예요. 변혁적 리더십은.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열정페이 들어보셨나요? 열정페이. 지금 누가 열정페이를 하고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분들이 월급을 조금 받으면서 페이, 열정페이를 지금 쏟고 있잖아요. 무료봉사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무원분들이. 월급이 워낙. 공무원분들이 월급이 적다라기보다도 너무 사회의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사실.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같이 올라가야 돼. 원래 공무원 월급이 일반 사회보다 많았어요. 그러니까 공무원 많이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연금도 있고. 근데 공무원 월급은 소폭 오르는데 사회월급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기 간단합니다. 편의점 알바 2탕 뛰면 돼요. 편의점 알바 2탕 뛰면요. 월 450만 원 받아요. 월 450만 원.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돈을 좀 더 벌려면 노가대 뛰면 돼. 노가대. 노가대 하루 일당이요. 예전에는 15만 원, 20만 원이었대요. 요즘 그렇게 안 간다는 거예요. 최소 25만 원, 30만 원이에요. 도배 아르바이트를 해도 하루에 가서 25만 원, 30만 원 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단순 돈만 생각한다면 그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미래지향적이지 않죠. 네. 그렇죠? 일시적인 거고 조금 더 열심히 해서 공직자가 되는 게 무엇보다 좋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서번트 리더십은 존중, 슈퍼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슈퍼 리더십은 쉽게 얘기해서 이겁니다. 내가 영웅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을 영웅을 만드는 게 슈퍼 리더십이었어요. 정답 그러면 4번이죠. 리더와 함께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부하 직원을 영웅 만드는 게 슈퍼 리더십이에요. 정답은 4번. 5번. 시장 세분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하나는 우리가 못하는 게 있어요. 시장을 쪼개는 거죠.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뭘 포기해야 되냐면 규모의 경제를 포기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요. 시장을 세분화하지 않았을 때는 나는 무조건 전체 시장을 보고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팔아야 되고 가격은 최대한 낮게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경영자 입장에서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매출 중심이 아니라 이제 이익 중심으로 가겠다. 적게 팔아도 이윤을 많이 남기겠다라는 게 현대경영의 특징이란 말이죠. 다 배웠던 거예요, 우리요. 예전에는 무조건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었다면 오늘날은 매출액을 끌어올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익 극대화가 더 목적이에요. 적게 팔아도 된다. 하지만 받을 만큼 받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STP 전략에서 나누는 거예요. 나눠서 타겟층을 정해서 여기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만 물건을 팔겠다. 대신 비싸게 팔고 좋은 제품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포기됐어요? 규모의 경제가 포기된 거예요. 규모의 경제의 반대가 뭐죠? 사실 규모의 경제의 반대는 비규모의 경제예요. 불규모의 경제예요. 반대니까. 그렇죠?
범위의 경제가 완전히 반대는 아니에요. 왜? 범위의 경제든 규모의 경제든 목적은 같아요. 그렇죠. 코스트 다운, 원가 절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를 하든 범위의 경제를 하든 원가를 다운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반대는 아니죠. 아예 반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규모의 경제가 포기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게 바로 뭐냐? 바로 뭐예요? 범위의 경제가 생기게 됐어요. 범위 경제. 왜? 여기에는 빨강색 주고 여기에는 파란색 주고 나눠서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규모의 경제라는 것은 단일 제품을 많이 파는 거예요. 단일 제품을. 범위의 경제는 여러 가지의 제품을 소량으로 판매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맞게. 그래서 원가를 다운시키는 거는 제품의 종류를 많이 만드니까. 기준란에 똑같이 이용하니까. 조금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중요한 거는 3번이네요. 대량 생산에 규모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아닙니다. 범위의 경제 실현이 가능한 거죠. 정답은 당연히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7번. 설문조사를 통해 응답자 간에 연간이 중요하죠. 연간 매출액을 단위로 조사한대요. 여러분 연간 매출액을 조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작년, 재작년, 재재작년, 올해, 내년에 대해서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냐, 얼마나 줄었냐를 나타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죠? 0점이죠. 올랐냐, 줄어들었냐. 절대 0점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 0점이 필요한 건 바로 뭐다? 비율 척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공부해봤지만 이 비율 척도는 분류, 순위, 등 간격, 바로 요게요. 절대 0점이 존재한다. 기출문제죠. 우리 시험 문제에 바로 절대 0점이 들어간다. 자, 명목, 서열, 등간, 그 다음에 비율인데 가장 스퀘어의 값이 높은 거, 가장 어떤 수준 자체가 높다라고 표현할 수 있죠. 수준이 높은 거는 당연히 비율 척도예요. 수준이 제일 낮은 것은 명목 척도예요. 알겠죠? 스퀘어의 단위가. 8번으로 넘어가서 가격 결정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가의 가격에 적합한 경우가 아닌 건 무엇이냐? 여러분, 고가의 가격은요. 고가의 가격, 비싼 제품을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비싼 제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 에르메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고가잖아요, 에르메스. 자, 에르메스는 가격에 크게 영향을 받는 걸까요? 안 받는 걸까요? 가격에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가격에 진짜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뭐냐면 저가 제품이에요. 저가 제품.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수업 끝나고 편의점 가서 물을 살 거예요. 물. 자, 예를 들어서 삼다수가 있고 아이리스가 있어요. 아이리스 맞나요? 아이 뭐죠? 그 분호 아이시스인가요? 아이시스? 아이시스 있어요. 여러분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이거 사죠, 이거. 이거 600원이에요. 이거 1000원이에요. 이거 산다니까요. 가격 영향 맞는 거예요. 사실 400원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에르메스 400원 깎아준다고 사요? 안 산단 말이죠. 고가예요, 고가. 그래서 가격에 영향을 안 받죠. 그 가격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높을 때인데 낮을 때.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은 높고 낮은 비율이 큰 거예요. 탄력적인 거. 공을 튕기면 공이 많이 튀어올리면 탄력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 그 정답은 1번입니다. 가격 탄력성이 높은 거는 저가격이죠. 자, 9번. 잉여 현금으로 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여러분들 잉여라는 건 뭐냐면 자, 내가 돈을 벌어서 비용을 다 지출하고 세금도 다 주고 이자 비용도 다 주고 남는 돈을 잉여금이라고 했죠. 그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냥 잉여금이 아니라 오른쪽 뭐라 했어요? 잉여 현금이래요. 여러분 잉여 현금이라는 건 뭐냐? 줄 것 다 주고 실제 우리 회사에 재무제표상에는 돈이 10억이 있는 걸로 되어 있지만 실제 재무제표상이랑 실제 현금이랑 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차이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현금으로표 같은 경우에는 외상거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거래를 안 해요. 기입을 안 해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돈이 들어오고 실제로 돈이 나간 것만 체크하는 게 현금 흐름이에요.
그러면 잉여연금 흐름이 적자라는 거는 무슨 얘기일까요? 당장 우리 회사에 돈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는 있어요? 재무제표상에는 있어요. 왜? 받을 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받을 돈이 있으니까. 근데 현금흐름표에서는 받을 돈이 적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돈이 없다라는 것은 이미 당장 현금이 없어서 현금을 지급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잉여연금 흐름이 적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장 돈을 꺼와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돈을 꺼와야 돼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죠. 잉여연금 흐름이 적자로 전환되면 기업은 기존 자본을 활용한다. 기존 자본이 없는 상태예요. 이게 없어요. 영업비용을 생각했을 때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적자면 외부에서 자금을 빨리 조달해 오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정답은 4번. 발행 주식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게 하는 건 무엇이냐? 자, 발행 주식. 자,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채권이 있는데 채권 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우선주가 있고 그리고 보통주가 있습니다. 자, 기업은 어떤 거를 발행해서 바로 투자를 받을 것이냐 하는 걸 결정하는 거죠. 근데 투자를 받는 거랑 그리고 돈을 채무를 지는 거, 돈을 빌려오는 거랑의 차이점은 얘는 상환의 의무가 없고 얘는 상환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권은 상환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채무니까. 그럼 우선주 같은 경우나 보통주 같은 경우를 따져보면 이거는 투자예요, 투자. 그렇기 때문에 상환은 안 해도 돼요. 아시겠죠? 상환 안 해도 돼요. 그런데 회사가 망했어요. 회사가 망했으면은 회사에 남은 집기류, 건물에 대한 매각 비용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먼저 회사가 이 사람한테 다 줘요. 왜? 이 사람은 무조건 받을 권리가 있어요. 모자라요, 돈이. 회사를 청산했는데도 모자라요. 그러면 회사에 이사진들이 있죠. 또는 회사에 누가 있어요? 회사를 갖고 있는 처음에 지분을 산 사람. 이 투자자들은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을 때 채권자의 빚까지 지게 되면 투자자들이 투자 안 한다고 했죠. 이 사람들은 회사가 망하면 그냥 본인이 책임을 안 지는데요. 누가 있냐면 이 지분이 33%가 넘어가는 대주주들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책임이 있어요. 그건 좀 번외적인 얘기이지만 여러분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무슨 얘기야? 보세요. 제가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개인이 아니라 법인 설립을 했어요. 제가 지분이 100%예요. 제 100%예요. 그리고 제가 회사를 잘 운영해가지고 여러 은행에서 돈을 많이 빌려왔어요. 많이 빌려오고 내가 상환 의무가 있는데 회사가 망해서 돈을 못 준다고 해서 돈을 갚을 의무가 없어진다면 나는 일부러 고의부도를 낼 수도 있어요. 일부러. 그렇죠? 그래서 법에서 어떻게 정하냐면 33%의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부 책임을 져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일부러 공동명의로 해놓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일부러. 공동명의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부도를 내는 거예요. 지분을 쪼개놓은 다음에. 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는 투자를 한 거지 내가 경영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경영을 안 했으니까 나는 책임을 안 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주주들이 투자를 한 거지 책임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주주라고 해서 일부러 지분을 다 쪼개놓는 거예요. 회사를 일부러 고의부도를 내요. 여기 돈을 빌려준 사람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쓰는 거예요? 연대보증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연대보증을 써서 회사가 없어졌을 때 연대보증인 사람이 대신 갚아라 이거예요. 그 대부분 누가 연대보증을 사면 회사의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사요. 회사가 망하면 내가라도 줄게 라고 하는 보증을 쓰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망해서 회사는 없어지더라도 나는 갚아야 돼. 뭐 이런 형태예요.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모르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대보증인을 꼭 세웁니다. 회사가 망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 놓는 거죠. 자, 그래서 우선주와 보통주가 있는데 이건 어차피 투자한 거예요. 그렇지만
회사가 망해서 없어졌을 때 우선주에게 먼저 돈을 주고요. 남는 건 보통주한테 주게 돼요. 순서가. 근데 이렇게 보통주까지 남는 거를 줄 정도면 회사가 안 망해요.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끝나요. 그래서 우선주는 그렇고, 우선주는 경영권이 있다 없다, 의사결정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케이. 보통주는 있는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정답 나오죠. 보통주는 상한 의무가 있대요. 2번에 상한 의무가 없습니다. 알겠죠? 보통주는 상한 의무가 없다. 자, 11번. 썬티 대령의 부하 직원들의 자신의 지시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부하들의 승진 누락을 시키고 원하지 않은 부대로 전출시키고 악성 루머들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한다. 아주 나쁜 일이죠. 부하들은 썬티 대령의 이러한 보복이 두려워서 썬티 대령의 명령을 아주 잘 따른다. 무슨 권력? 강압적 권력입니다. 강압적 권력. 이건 뭐 이렇게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요즘은 강압적. 근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죠. 이런 경우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군무원이 되시잖아요. 군무원이 되면 A 부대에 A 사무실로 들어가서 내 소속 사무실이 있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바로 중령이나 소령이 한 명 있을 거고요. 뭐 대령이 있을 수도 있고 군인이 있을 거고 부사관도 있을 거고 위관급 장교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나는 인사평가를 누가 하는 거냐면 이 과의 과장이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장한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네,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강압적 권력이고 12번. 리더십 이루는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1번이네요. 다 바로 나오네요. 1번. 리더십 대체 이론에 따르면 자, 집단의 높은 응집력은 리더의 과업지향적인 행위를 대체할 수 있다고 되는데 여러분, 응집력이 높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응집력이 높다. 응집력이 높다라는 것은 공동체 의식이 강하다. 이 소리예요. 응집력이 높다라는 말 자체가 공동체 의식이에요. 그 조직에서의 공동체 의식이 강한 게 응집력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응집성이 높은 경우에는 과업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공동체 의식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관계지향적인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과업지향적인 게 아니라 관계지향적인 행위를 대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관계. 알겠죠? 응집력이 약할 때 뭐 하는 거예요? 관계로 나가는 게 아니라 과업으로 나가야 돼요. 자, 13번. 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여러분, 채권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아시죠? 어느 정도 알아야 돼요. 채권 중요합니다. 주식도 중요하고요. 회사가 돈이 없어요. 주식을 발행하기에는 기존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항의를 해요. 왜? 주식 발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의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당장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 나의 신용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내가 뭐가 돼 그러면? 채무자. 은행은 뭐가 돼요? 채권자. 채권이에요. 채권은 3번에 주식에 비해 안정성이 높다. 높습니다. 왜? 연대보증이 있어요. 보증이 있어요. 연대보증이 있어요. 그리고 쉽게 가격이 등락이 크지가 않아요. 쉽게. 왜? 원가가 있기 때문에. 주식은 원가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채권은 원가가 있어요. 빌려준 가격이 있어요. 빌려준 가격보다 낮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전해요. 근데 빌려준 가격이 있어도 갑자기 막 높기도 안 해요. 수익률이 좀 떨어지긴 해요. 채권도. 높고 이율에 따른 이자 소득과 시세 차익에 따른 자본 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아요. 여러분 채권 돈 빌려주고 이자 받잖아요. 투자하고 이자 받나요? 투자는 투자지 이자 아니에요. 투자는 성과급을 받는 거예요. 채권은 이자 받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낮다? 아닙니다. 자, 내가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나 당장 돈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은행 가면 돼요. 은행에서 채권을 사줘요, 그러면. 알겠죠? 대신 내가 수수료는 좀 내야죠. 은행도 바보가 아닌 이상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니까 바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유동성이 높습니다. 채권은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아요. 알겠죠? 현금화할 수 있는 유동성이 낮은 거 뭐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있어요? 어느 거요? 건물, 그렇죠, 건물. 건물을 어떻게 당장 팔아서 현금화시켜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유형의 자산들은 어려워요. 부동산도 어렵죠. 14번.
국제경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국제경영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건 무엇이냐? 자, 국제경영이 왜 필요하냐? 우리 국제경영 시간에 이거 한번 배웠는데 아마 복습을 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1번에 잘 보시면 국제 외화 상승으로 원가 가치가 하락한다? 자,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국제 경영, 글로벌 경영을 하는 것은 글로벌 경영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가장 큰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수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해외를 진출하는 거예요. 더 많은 큰 시장을 보기 위해서. 맞죠? 두 번째, 그 나라의 원재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맞죠? 그 나라의 인건비가 낮으니까 제조에 대해서 어떤 생산품을 더 늘리기 위해서, 생산성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외화가 상승했대요. 외화 상승으로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가치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이거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국제 경영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환율이 오르면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누가 영향을 봐요?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기업이 영향 보는 거예요. 국제 경영이랑 이게 무슨 관련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화 상승과 원화의 가치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엔화가 급락을 했죠. 아베 정부 때. 영향 있어요, 여러분들? 엔화가 급락했어요.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붕어빵 장사를 해요. 무슨 관련이 있냐고요, 그게. 엔화 떨어진 거랑. 알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죠. 붕어를 일본에서 잡아오는데 원재료를 공급받는다면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 경영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현지에 이렇게 원재료를 거기서밖에 못 받는 거라면 그 현지에 기업을 세우는 거예요. 영향이 없죠, 그러면. 알겠죠? 그 영향이 없는 거예요, 국제경영. 그래서 정답은 4번. 15번 기출문제인데요. 채무 상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 기업의 채무 상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 안정성 비율이죠. 다 알고 있는 거죠. 안정성. 수익성 비율 같은 경우에는 효율적인 자산의 활용도, 어떻게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에 대한 정도. 유동성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단기 부채 상환할 수 있는 능력,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 자산의 물리적 가치를 활용하는 거, 활용성 비율. 다 아실 거고 기출문제에 다 나온 겁니다. 자, 호손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호손 실험은요. 원래 목적이 뭐냐면 자, 요거예요. 자, 여러분 호손 실험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작업실에 대한 어떤 환경, 작업실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생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 호손 실험이에요. 원래의 목적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작업실에 대한 환경의 변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알아보기 위한 게 호손 실험인데 환경의 변화를 줘봤는데 생산성하고 전혀 관계가 없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불빛을 어둡게 하든 불빛을 좋게 하든 좋은 의자를 앉히든 좋은 의자가 아닌데 앉히든 결과가 똑같다라는 거죠. 결과가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호손 실험은 실패인가 하다가 1번을 보니까 메이와 레슬러버거, 이 사람 잘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서 하버드 교수예요. 메이오 교수가 나타나면서 내가 뭐 호손 실험을 더 보겠다라고 해서 이제 생산성은 뭐에 연관이 있더라? 생산성은 뭐에 연관이 있더라? 뭐에? 인간관계에 영향이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면 생산성이 높아지더라는 것을 이 메이오 박사가 연구를 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것은 4번 생산성에 대한 고전적 접근 관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환경의 변화가 생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구가 실시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17번 경영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것 딱 나오네요. 2번 틀린 사람 없겠죠? 공급업자의 사업에 인수하거나 공급업자를 인수한대요. 전방통합이 아니라 후방통합. 18번 모집과 선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른 건 뭐냐? 자,
내부 모집이 있고 외부 모집이 있습니다. 내부 모집과 외부 모집은 내부 모집은 우리 회사 내에서 모집하는 거고 외부 모집은 외부에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모전이 있는데 사내 공모전이라는 것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내부예요. 사내니까요. 사내에서 공모전을 하는 거예요. 승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구성원에게 동급부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다. 정답은 1번이네요. 가장 올바른 것은. 이게 사내 공모전의 핵심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외부 모집은 내부 모집에 비해 비교적 정확한 능력을 평가한다. 아니죠. 내부 모집은 외부 모집에 비해 정확하죠. 그 다음에 외부 모집은 모집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 모집 범위가 제한되는 건 내부 모집이죠. 내부의 직원이 한정적이니까. 자, 내부 모집으로 조직의 새로운 관점에 시각을 바라본다. 조직의 새로운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외부 모집이 되겠습니다. 19번. 자, 수요를 150개로 예측하였으나 실제로 130개가 판매되었대요. 지수평활법. 이 기계의 수요는 140개로 예측되었다. 140개로 예측되었대요. 144개로 예측이 됐다. 이 소리죠? 144개로 예측되었다. 이때 지수평을 상수값으로 올바른 건 얼마냐라는 거죠. 자, 작년에 150개를 예측을 하였는데 실제로는 130개가 판매되었대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작년에 150개 예측했는데 130개 판매가 됐으면 이번 연도에는 예측치를 낮춰야 돼요? 높여야 돼요? 낮춰야죠. 150개를 예측했는데 130개를 작년에 팔았다면 올해는 150보다 낮춰야 된단 말이야. 얼마를 낮췄거든요? 얼마 낮췄어요? 144개로 6개를 낮췄어요. 아시겠어요? 낮췄어요. 계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작년에 예측한 150개에다가 더하기 지수평활 상수 얼마인지 모르는데 작년에 내가 몇 개를 판매했어요? 130개 팔았어요. 근데 몇 개를 예측했을 때 150개. 이렇게 식을 쓰면 되죠. 지수평활 상수 계산하는 공식 어렵지 않으시죠? 작년에 예측한 거에다가 지수평활 상수에다가 실제에서 예측된 걸 빼면 돼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20개이고 얘가 넘어가면 되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6. 6이 아니라 6이 아니죠. 6개 빠지니까 0.3이 되는 거죠. 오케이, 0.3. 이렇게 되는 거죠. 6이 아니라. 그래서 정답은 0.3이 되는 거죠. 20번. 자, 경제적 주문량 2호Q 기억나시죠? 모르면 정말 서운해할 겁니다. 1회의 주문량이 커지면 연간 재고 유지 비용은 당연히 커지죠. 여러분 재고 유지 비용은 커지지 않겠어요? 한 번에 하나씩 주문할 때는 한 번에 100개 주문할 때는 한 번에 100개 주문하면 연간 재고 유지 비용 많이 들겠죠. 갖고 있어야 되니까 남은 거를. 그 다음에 연간 주문 비용은 당연히 줄어들죠. 당연한 거죠. 이거 틀리는 건 정말 서운할 거예요. 21번. 마이클 포터의 주요 경제 3가지 기본 전략이 있어요. 자, 마이클 포터의 주요 3가지 전략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건데요. 이것도 한번 제가 기출문제가 아니라 기본서에 넣었던 건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한번 볼게요. 우선 내가 기업이 경영하는 전략에서 자, 힘내시고 기업이 경영 전략에서 타겟을 많이 잡을 거냐 타겟을 좁게 잡을 거냐 결정해야 돼요. 차별화시킬 거냐라는 거에서 기존의 가격과 차별화시킬 거냐 아니면 무조건 싸게 갈 거냐. 제품을 나눠가지고 차별화시키는 전략도 있고 그렇지 않고 저원가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싸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런 거 아니죠? 자, 여러분 경영의 입장에서 무조건 고가로 가는 전략은 있을까요? 명성 전략이 있긴 있어요. 명성 전략이 있긴 있는데 그거는 기존 제품에서 명성을 껴칠 수 있는 프리미엄을 또 만들어서 그 제품 무조건 고가로 가는 거는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바로 차별화예요. 그게. 여러분들한테 정말 비싼 63빌딩의 파밀리온 뷔페가 한 11만 원 정도, 1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거 11만 원인데 7만 원이라고 해도 우리는 안 사 먹어요. 안 사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7만 원 주고 한 끼 먹을 거예요? 아니면 7만 원 주고 7끼 먹을 거예요? 7끼를 먹는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건 여러분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한 번에 11만 원짜리 먹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로 가고 우리에게는 이걸로 오고 그게 차별화라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자 보세요. 타겟을 많이 잡고요. 여러 타겟을 잡고 차별화시킬 때는 바로 차별화 전략을 써야 돼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니즈에 맞는 상품. 그리고 차별화를 시장 주문 확보하고 품질을 차별화시키고 프리미엄 전략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차별화와 타겟이 좁으면, 좁은 차별화면 이때는 집중화 시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우리 회사의 강점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회사의 제품이 퀄리티가 좋은 제품이면 비싼 거를 구매할 수 있는 그 고객층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적으로 집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좁은 타겟인데 저원가로 가요. 타겟은 좁은데 저원가로 가요. 원가에 집중하는 전략이죠. 원가 집중화 전략. 그러니까 원가 위로 최대 점유율 확보하고 특정 시장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거. 그리고 요게 나온 거죠. 원가 우위 전략이라고 해서 타겟은 넓은데 저원가로 보여요. 이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박리담회. 알겠죠? 규모의 경제. 뭔가 무조건 싸게, 무조건 많이 팔아야 돼요. 박리담회의 기본이 그거잖아요. 단일 제품으로 무조건 많이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한식 뷔페 싼 데 가면은 막 6,000원, 7,000원 막 이래요. 여기에 우리 노량진 여기 가면 골든몰인가 뭐 있어요. 거기 아마 5,000원인가 그럴 거야. 아마 좀 올라가지고 원래 3,900원이었는데 5,000원인데 음식 종류가 많아요. 가보셔서 아시겠어요. 음식 반찬도 10개, 막 국도 한 2-3개, 과일, 빵, 라면 이거 다 무료거든요. 한 끼 5,000원이야. 안 가봤어요, 다? 안 가봤어요? 이 골든몰 나인사랑 가보세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가면 있어요. 그러한 뷔페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가보면 가끔 한 번씩 가면 괜찮아요. 음식 종류가 너무 다양하니까 5,000원에. 근데 원래 3,900원인데 아마 좀 올랐을 거예요. 5,000원으로. 5,000원이 하더라도 한 명이 5,000원인데 그거 하루에 100명 와야 50만 원밖에 안 돼요. 100명 와야. 100명 와야 50만 원이에요. 근데 청담동의 한우집은 한두 팀만 와도 50만 원이에요. 어떻게 돼요? 원가 우위 전략 가려면. 무조건 골든몰 라인은 가격을 다운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가격, 어떤 가격? 코스트, 원가의 가격 다운시킨다는 거. 판매가를 다운시키는 것보다도 원가, 공급되는 재료를 싸게 갖고 오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품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는 원가 우위 전략을 써야 된다. 자, 그러면 자, 올바르지 않은 것. 4번이네요. 좁은 타겟의 저원가에는 원가 우위 전략이다. 그렇죠. 넓은 타겟이죠. 좁은 타겟이 아니라. 그죠? 넓은 타겟. 그게 틀렸죠. 정답은 4번입니다. 22번. 관련 다각화라는 게 있고 비관련 다각화라는 게 있어요. 관련 다각화는 기존의 우리 회사의 제품과 유사한 거에 다각화시키는 거고 비관련은 아예 전혀 쓸데없는 거. 설탕 팔던 데가 왜 엔터테인먼트 하느냐. 이런 것들. 비관련 다각화. 핵심 역량에 집중할 수가 있다. 내부 자원을 효율적으로 알았어요. 여기도 내부 자원이 바로 뭐예요? 돈이죠. 돈. 그리고 규모의 경제에 효과적이다. 기회가 많은 곳에 재무 자원을 집중할 수 있다죠. 당연히. 그게 주된 특징이잖아요. 우리가 돈이 여유가 있어요. 잘 되는 시장에 집중할 수 있는 거죠. 23번. 동일 지역, 동일 산업에 대한 주요 산업별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동시에 총파업. 총파업하면 딱 나와야죠. 제너럴 스트라이크가 총파업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제너럴 스트라이크 정답인 거고 자 이거 말고 클로즈숍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노조에 가입이 된다라는 서약서를 쓰고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수 있는 거 클로즈숍이에요. 무조건 노조 가입을 해야 돼 이거는. 유니온샵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은 가입을 안 해도 돼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노조 가입을 해야 돼요. 일정 기간 내에는. 자, 메인터넌스 숍은 비슷한데 이건 뭐냐면 한 번 노조원이 되면 바로 그만둘 수 없는 거예요. 한 번 노조원이 되면 반드시 일정 기간은 노조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을 메인터넌스 숍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유니온샵하고 좀 차이가 있죠? 유니온샵은 일정 기간은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메인터넌스 숍은 한 번 가입하면 어느 정도는 무조건 해야 돼. 그럼 어느 정도냐? 그건 뭐 규칙이 있겠죠. 회사마다 다 다르겠죠. 알겠죠? 다 달라요.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24번 TV를 구매할 때 속성별로 충족시켜야 할 수준을 설정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설정하는 거예요. 속성별로. 그리고 여기에 미달이 되는 거를 하나씩 빼는 거예요. 자, TV 살 때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거 뭐죠? 가격, 사이즈, 제품에 대한 품질, 브랜드명, 뭐 커브드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가서 나는 커브드만 살 거예요. 커브드 아닌 거 지우고 나는 브랜드 무조건 삼성, LG만 살 거예요. 아닌 거 지우고 또 지우고 가는 거 아닌가요? 이해되시죠? 그거 바로 뭐다? 순차적 제거시키다. 사전 편집식은 가장 중요한 속성, 사전에 편집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속성을 식별하는 거. 결합식은 최소 수준을 정해서 이걸 결합하는 거예요. 아까 여기 나오는 제거하는 거에 반대예요. 제거하는 건 빼는 건데 이거는 결합시키는 거고, 분리하는 대안을 최소한에 허용할 수 있는 최소 수용 기준을 설정해서 다 분리시켜 놔가지고 여기에서 해당하지 않는 거 역시 순차적으로 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2번, 25번. BCG 매트릭스에 대한 설명을 올바르지 않은 건 뭐냐? 다 아시는 거죠? 도그는 사양사업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간다. 여러분 가장 많은 투자금이 들어가는 건 뭐죠? 투자금. 아니요. 그거는 유지 비용인 거예요. 스타는 유지 비용이고 투자 비용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스타는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스타는 이미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잖아요. 스타는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은데 뭘 투자를 해요? 유지해야죠. 유지. 알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하는 거는 투자 금액이니까요. 투자 금액.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투자 금액이 필요한 거라 이제 투자 금액. 그러니까 정답은 물음표가 정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5문제를 한번 풀어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좋은 성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잠시 쉬었다가 다음 문제, 3월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